이곳 삼성전자 공장에서는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이 만들어지고 있죠. 우리가 쓰는 갤럭시 스마트폰 2대 중 1대가 바로 여기서 탄생합니다. 이 생산량은 베트남 전체 수출의 13%, 국가 GDP의 13%에 달해요. 단 하나의 기업이 한 나라 경제의 13%를 움직인다는 것,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선택권이 없다는 뜻이자 이미 협상력을 잃어버렸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사실상 자국의 경제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나 다름없죠. 베트남은 지난 17년 동안 삼성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이 위기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견고했던 신뢰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점심시간, 삼성 공장 인근의 한 식당을 볼까요? 삼성 유니폼을 입고 식사를 하는 베트남 직원의 테이블 위에는 조금 낯선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이폰이었죠. 삼성에서 월급을 받고 매일 갤럭시를 조립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손에는 경쟁사의 제품이 들려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이것이 베트남의 기묘한 일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두터웠던 관계에 치명적인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2008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당시 베트남은 가난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겨우 $1200 수준에 불과했고 거리는 온통 오토바이로 가득 찼죠. 제대로 된 제조업 기반이라곤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삼성이 베트남에 진출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내민 손길은 그야말로 파격적이었습니다. 법인세는 깎아주고 땅은 공짜로 내주었으며 전기료까지 혜택을 줬습니다. 사실상 제발 와달라는 간청에 가까웠던 겁니다. 삼성은 곧바로 첫 공장 건설에 들어갔고 이때 투입된 초기 자금만 약 6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2009년 드디어 첫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자 베트남 청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월급은 당시 베트남 평균보다 훨씬 높았고 삼성 입사는 곧 모두의 꿈이 되었죠.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삼성에만 들어가면 너의 인생은 활짝 피게 될 거라고요. 2010년에는 두 번째 공장이 들어섰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삼성이 혼자 온 게 아니었거든요. 한국의 든든한 부품 협력사들을 대거 이끌고 들어온 겁니다.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배터리 회사까지. 수십 개의 기업들이 줄지어 베트남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바야흐로 삼성의 거대한 생태계가 베트남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린 겁니다. 이제 베트남은 단순한 생산 기지가 아니었습니다. 삼성의 심장이 뛰는 핵심 제조 허브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2012년이 되자 상황은 더욱 고무적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삼성 스마트폰이 전 세계 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됐고 베트남 전체 수출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새 10%를 훌쩍 넘어섰죠. 덕분에 베트남 경제도 쑥쑥 성장했습니다. 거리에 예쁜 카페와 쇼핑몰이 들어서고 사람들의 살림살이도 훨씬 나아졌어요. 모두가 삼성에게 고마워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투자가 더욱 본격화됐습니다. 가전제품 공장에 이어 연구개발센터까지 차례로 들어섰거든요. 이때 직접 고용한 직원만 8만 7천 명,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무려 16만 7천 명이 삼성 생태계 안에서 생계를 꾸려가게 된 겁니다. 2018년에는 연구개발센터가 자리를 잡으며 베트남 엔지니어들이 차세대 제품을 직접 연구하기 시작했죠. 이제는 단순한 생산 조립을 넘어 고도화된 기술 개발까지 담당하게 된 셈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많은 나라가 멈춰섰지만 베트남은 달랐습니다. 초기 방역에 보란듯이 성공했거든요. 삼성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복잡해진 중국 리스크까지 고려해 생산 라인 일부를 베트남으로 더 옮겨왔습니다. 2021년이 되자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삼성 스마트폰 비중은 무려 50%를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갤럭시 2대 중 1대가 바로 베트남산이었던 거죠. 베트남 총수출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3%, 국가 GDP 대비 비중도 13%에 달했습니다. 2022년 삼성의 누적 투자액은 232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31조, 이는 베트남 국가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2023년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OECD가 앞서 선언했던 글로벌 최저 한세의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죠. 모든 다국적 기업은 어디서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규칙이었습니다. 이것은 베트남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동의한 피할 수 없는 국제조세 개혁이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깊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삼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 15년간 베트남 땅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가요? 무려 232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31조. 베트남 국가 전체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거액이죠.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갑자기 약속했던 세금 조건을 바꾼다니요? 게다가 베트남 정부는 한술 더 떠서 기술 이전과 투자 조건 재검토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17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신뢰관계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삼성은 침묵했습니다. 겉으로는 불평하지 않았고 묵묵히 협상 테이블에 앉았죠. 하지만 물밑에서는 이미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인도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꺼내든 것입니다. 2024년 말 삼성 이재용 회장이 인도를 찾아 모디 총리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심상치 않은 뉴스가 흘러나왔죠. 삼성이 인도에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가 바뀌어 2025년 1월 삼성이 드디어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인도에 약 1억 2천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해 신규 디스플레이 공장을 짓겠다는 겁니다. 베트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도였죠. 4월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도 남부 공장에 1억 1,700만 달러를 더 쏟아붓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도 또 인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판을 뒤흔드는 결정적인 변수가 등장합니다. 2025년 미국이 새로운 관세 정책을 전격 발표한 겁니다. 베트남산 제품에는 46%, 반면 인도산 제품에는 26%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했죠. 20%포인트의 차이. 이건 글로벌 기업 입장에선 생사가 갈릴 수도 있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삼성의 메시지는 더없이 명확했습니다. 베트남, 이제 너만이 유일한 곳이 아니다. 우리에겐 확실한 대안이 있다. 바로 이 순간부터 그동안의 협상력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극심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삼성의 돈 보따리가 계속 인도로 향하는 동안 베트남에는 신규 라인 증설 소식이 뚝 끊겼으니까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베트남은 급히 움직였습니다. 부랴부랴 세제 혜택 유지를 논의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약속을 쏟아냈죠. 하지만 삼성의 입장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더 이상 유일한 거점은 아니라는 냉정한 판단이었죠. 이제 그들에겐 인도라는 강력한 대안이 생긴 겁니다. 2025년 베트남 현지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언제나 활발하던 신규 채용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잡혀있던 공장 증설 계획마저 자취를 감췄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베트남 노동조합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임금 15% 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삼성은 당연히 난색을 표했죠. 글로벌 세금 제도도 불리하게 변하고 있는데 임금까지 올려달라니요? 베트남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의 이 요구가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말입니다. 2025년 5월 베트남 최대 포털인 VN 익스프레스의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이 연간 수백억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과연 세금은 얼마나 내느냐는 다분히 비판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여론은 뜨거웠습니다. 댓글창에는 외국 기업에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 이제는 베트남 토종 기업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들이 줄을 이었죠. 심지어 삼성 공장에서 일하면서 손에는 아이폰을 든 채 삼성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댓글을 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베트남은 미처 몰랐던 겁니다. 당신의 감사가 당연한 권리가 되는 그 순간부터 베푸는 사람은 조용히 떠날 준비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2025년 12월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은 신규 라인 증설 계획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한국의 섬유기업인 판코비나는 폐업을 발표했죠. 하루아침에 2,600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무려 23년간이나 베트남을 지켰던 기업마저 짐을 싼 겁니다.
신호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베트남을 떠나고 있었던 거죠. LG는 공장 증설을 취소했고 현대는 신규 투자를 보류했습니다. 일본 기업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요타는 베트남 확장 계획을 재조정했고 파나소닉은 생산 라인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건 바로 베트남이 보여준 불안한 신호들 때문이었습니다. 약속을 바꾼다, 조건을 일방적으로 재검토한다, 글로벌 기업을 함부로 대한다는 인식이 퍼져버린 겁니다. 베트남이 이렇게 한번 투자 환경을 바꾸는 모습을 보이면 지켜보던 다른 기업들도 당연히 몸을 사리게 되죠. 신뢰가 무너지면 투자는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베트남 경제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규 외국인 직접 투자가 뚜렷한 감소세로 돌아선 겁니다. 사실 2024년까지는 GDP 성장률이 7.09%로 견고했고 실업률도 2.24%로 아주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장의 수치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신규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는 점이죠. 만약 이 추세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베트남 통계청 전망을 봐도 GDP 성장률 둔화가 예측됩니다. 실업률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건 앞으로 닥칠 일이고요. 지금 당장 베트남이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한 기업에 너무 많이 의존했다. 신뢰를 스스로 흔들었다. 그리고 이제는 돌이키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국제 경제 전문가들도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의 이번 전략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전형적인 교과서라는 평가입니다. 한 거점에만 올인하지 않고 여러 거점을 동시에 활용하면서 각 나라의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식이죠. 지금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이 상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사례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고 있는 거죠.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들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결국 투자 환경의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할 본질이 있습니다. 삼성이 한 일을 단계별로 뜯어보면 아주 명확해지거든요. 1단계 거점 구축입니다. 지난 17년간 약 232억 달러를 투자하고 8만 7천 명을 직접 고용하면서 베트남을 핵심 제조 허브로 만들었죠. 2단계는 생태계 조성입니다. 부품업체와 협력사, 그리고 연구소까지 베트남으로 가져와서 그야말로 완전한 생산체계를 구축했습니다. 3단계 대안 준비입니다. 인도에 조용히 투자하고 관계를 다지면서 제2차 생산 거점을 치밀하게 준비해둔 겁니다. 4단계 전략적 재편입니다. 베트남의 정책 변화와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해 생산 거점을 다변화했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철저하게 냉정한 비즈니스 로직으로 움직였습니다. 마지막 5단계는 협상력 확보입니다. 우리에겐 확실한 대안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협상 테이블에서 강력한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글로벌 전략이었습니다. 불법도 아니고 비윤리적인 행위도 아니었죠. 단지 아주 현명하고 냉철한 비즈니스 결정이었을 뿐입니다. 한 기업이 한 나라 GDP의 13%를 차지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는 명확해졌습니다. 그건 겉으로는 상호 의존을 의미하지만 실상은 협상력에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베트남은 삼성이 필요하고 삼성 역시 베트남이 필요하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에게는 인도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지만 베트남에게는 삼성을 대체할 기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시각에서 보면 이건 참으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삼성, LG, 현대, SK 같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니까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경제력이자 강력한 협상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상대 국가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죠. 때로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이 눈앞의 단기적 이익보다 훨씬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베트남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점진적인 조정일 겁니다. 삼성은 베트남 공장을 유지하되 신규 투자는 인도로 분산하고 베트남은 투자 환경을 개선해
다시 경쟁력을 확보하려 노력하는 모습이겠죠. 실제로 2025년에도 삼성은 베트남에 일부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철수가 아니라 전략적인 재편인 셈입니다. 베트남 정부 역시 정책을 다시 손보며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건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될 수도, 아니면 누군가 잃어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양측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다른 나라 정부들이 이 사례를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투자 환경의 예측 가능성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과도한 의존이 왜 위험한지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대 경제의 현실입니다. 국가와 기업의 관계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상호 의존과 경쟁, 협력과 견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즈니스의 세계니까요. 베트남은 2008년에 선택했습니다. 삼성을 받아들이고 빠른 성장을 택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1인당 소득이 $1,800에서 약 $4,500로 늘었고, 탄탄한 제조업 기반이 구축됐으며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이건 분명 부인할 수 없는 성과입니다. 물론 대가도 있었습니다. 경제 구조가 삼성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됐고, 정책 자율성은 제한됐으며 글로벌 기업의 결정 하나하나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죠. 과연 이게 좋은 선택이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명확한 건 모든 선택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비단 베트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유럽도,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만약 우리 주요 산업이 한꺼번에 다른 나라로 이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베트남이 겪고 있는 이 불안을 서울, 평택, 울산, 구미에서도 똑같이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지역 경제가 위축되며 상권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죠.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신뢰와 예측 가능성입니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기업이 책임감 있게 행동할 때만 상호 이익이 가능하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바꾸면 관계는 뿌리째 흔들립니다. 베트남이 지금 뼈저리게 배우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글로벌 기업과의 관계는 아주 섬세한 균형이라는 것, 눈앞의 이익보다 장기적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대안이 없으면 협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진리입니다. 삼성은 구구절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여줬을 뿐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협박이 아니라 선택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압니다. 17년간 공들여 쌓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책의 일관성이 왜 필수인지, 그리고 대안을 가진 상대와 협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이죠. 이것이 바로 삼성과 베트남이 함께 써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성장과 의존, 변화와 적응, 그리고 협력과 긴장이 공존하는 현대 경제의 적나라한 초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베트남이 어떤 선택을 할지, 삼성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이 사례에서 무엇을 배울지는 아직 열려 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은 지난 17년간 베트남 땅에 깊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무려 $232억 투자했고 8만 7천 명을 고용했으며 베트남 경제의 13%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인도라는 또 다른 씨앗도 심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말입니다. 베트남이 관계를 흔든 바로 그 순간부터 인도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억 2천만 달러, 1억 1천 7백만 달러, 거대한 투자의 물결이 인도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베트남에 화려했던 17년이 저물어가는 지금, 이제 막 인도의 새로운 17년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냉혹한 글로벌 기업의 방식입니다. 말하지 않고 결과로 보여주는 것, 협박하지 않고 조용히 선택하는 것,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으로 움직이는 것 말이죠. 베트남은 이제야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한 기업이 한 나라 경제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17년 공들여 쌓은 신뢰가 무너지는 데는 고작 1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혹독한 대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베트남의 선택이 아쉬웠던 걸까요? 아니면 삼성의 전략이 냉정했던 걸까요? 국가와 기업의 미묘한 관계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이 있고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